대구 북구 함지산 일대에서 야간 진화 작업이 이어진 가운데 오늘 새벽 4시 기준 진화율은 6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산림당국은 곧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투입해 다시 진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일단 산불 상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어제 오후 2시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시작된 산불이 오늘 새벽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산림청이 찍은 드론 영상을 보면 어두운 야산 능선을 따라 길게 화선이 형성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검은 연기도 일대에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 주변 주민들은 바람을 탄 매캐한 냄새가 일대에 진동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또 화재 확산이 걱정된다며 이른 새벽까지 YTN에 야산에 불이 붙은 영상 등을 계속 보내오고 있는데요. 일단 대구 북구 산불로 지금까지 접수된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함지산 인근에 사는 주민 460여 명이 주변 학교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산불 영향구역, 그러니까 산불로 불탄 것으로 추정되는 산림 면적은 244헥타르입니다. 일단 산림청은 오늘 새벽 4시를 기준으로 진화율을 60%로 추정했습니다. 자정에는 54%였던 진화율에서 6%포인트가 오른 수치입니다. 산림당국은 전체 화선 11.8km 가운데 4.1km에서 진화를 완료했고 남은 화선 4.7km를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산림당국은 곧 날이 밝으면 다시 헬기를 동원한다는 계획이죠. 네, 일단 산불 3단계를 발령했던 산림당국은 지금 야간 대응 체제로 전환해서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새벽 상황을 찍은 산림청 영상을 보면 지상 대원들이 야간 진화 작업을 이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길게 늘어선 불길 옆에서 갈퀴로 낙엽을 긁어내면서 불이 더 번지지 않게끔 하고 소화액을 뿌리면서 불을 끄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밤사이엔 이렇게 진화대 등 인력 1,500여 명과 고성능 진화 차량 등 장비 398대가 투입돼 지상 진화 작업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산림청은 새벽 5시 반에 해가 뜨면 헬기 51대를 순차적으로 현장에 투입해 공중 진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간밤 야간 진화 헬기 2대를 투입했던 때처럼 진화율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산림청은 어젯밤 야간 장비를 갖춘 수리온 헬기 2대를 밤 8시부터 3시간 투입해서 산불 진화율을 대폭 끌어올린 바 있기도 합니다. 어제 낮 시간대보다 밤에는 바람이 잦아들면서 야간 헬기 진화 작업이 다소 수월했었다고도 설명했는데요. 동이 트고 나서도 일대에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가 앞으로의 진화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윤우입니다. 네, 이번에는 YTN으로 보내주신 산불 관련 제보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보시죠. 새빨간 불이 산등성이를 따라 길게 타오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검은 연기도 산을 길게 감싸고 있는데요. 어젯밤 10시쯤에 촬영된 모습이고요. 대구 북구 칠곡동에서 함지산 일대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제보자는 바람이 계속 불면서 탄 냄새가 멀리까지 나는 상황이라며 확산이 우려된다고 걱정했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함께 보시죠. 불이 난 대구 북구 함지산 일대 하늘 위로 헬기가 보입니다. 불이 난 일대에 근접하자 물을 뿌리기 시작하는데요. 산림당국은 어젯밤 야간 장비를 갖춘 수리온 헬기 2대를 동원해서 진화를 벌였습니다. 3시간가량 투입돼 진화율을 대폭 끌어올렸는데 산림청은 날이 밝는 동시에 진화 헬기들을 다시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뿌연 연기가 가득한 산 속에서 산림대원들이 불이 더 번지지 않도록 갈퀴로 낙엽을 쓸어내는 모습입니다. 등짐을 맨 다른 대원들은 소화액을 뿌리면서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불이 난 대구 함지산 일대에서 야간 진화에 애쓰는 모습인데요. 산림청은 인도가 부족하고 산이 험준한 편이라 야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드론으로 찍은 대구 북구 함지산 일대 화재 영상입니다. 이 산 능선을 따라서 길게 화선이 형성돼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검은 연기도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야간 산불 진화 헬기 수리호는 모두 철수한 가운데 산림당국은 날이 밝을 때까지 진화대원들을 위주로 지상 진화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번 산불로 도심 그리고 주거 지역 바로 앞까지 불이 번지면서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과 요양병원 환자들이 급히 인근 학교에 마련된 대피소로 몸을 피했고 불이 난 함지산 인근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산불이 주택과 빌라 등 주거단지 바로 코앞까지 밀고 내려오자 급하게 주민 대피가 시작됐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한꺼번에 버스를 타고 인근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요 뒤에는 주민들한테 다 놀래가지고 다 대피하고 뭐 이랬는데 지금 그러고 지금 동네 어른들 있잖아요. 그죠? 나이 많은 사람들 전부 다 이 학교 쪽으로 대피 다 했어요. 노곡동과 조여동에서도 900여 세대 2,500여 명이 대피했고 아파트 단지가 많은 서변동 등 2,164세대 3,000여 명에게는 불길이 번질 것에 대비해 미리 몸을 피하라는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대피소는 팔달초등학교와 매천초등학교, 동변중학교 등에 마련됐습니다. 요양병원 5군데에서도 어르신 100명이 대구 의료원 등으로 이송됐습니다. 주민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북구청, 경찰과 공동으로 주민 대피 명령을 발령하고 요양원 등 노인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대피도 완료하여 대구교육청은 불이 난 함지산 근처에 있는 성북초등학교와 서변초등학교, 서변중학교 등 3개 학교에 긴급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대구 대형 산불 현장에 야간 진화가 가능한 산림청 소속 수리온 헬기가 사실상 처음 투입됐습니다. 산림청은 대구 도심 인근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확산함에 따라 야간 진화가 가능한 수리온 헬기 2대를 본격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2020년 안동 산불과 2022년 울진 산불에 수리온 1대를 시범 투입한 적이 있지만 야간 진화에 본격적으로 투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SK텔레콤이 해킹 우려 해소 방안으로 유심 무상 교체 방안을 내놨습니다만 물량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교체 첫날인 어제 현장에서는 대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일찌감치 대리점을 찾았지만 유심 재고가 다 떨어져 헛걸음해야 했던 고객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SK텔레콤 유심 교체 첫날 대리점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하염없이 기다리기를 1시간. 하지만 확보 중인 유심 물량이 모두 동났다는 말에 허탈함을 넘어 분통이 터져 나옵니다. 황당하잖아요. 여기까지 와갖고 지금 1시간 이상을 서 있었는데 갑자기 150번이 끝났다는데 오늘 8시 이후에 온 사람들은 쉽게 하고 갔대요. 근데 저 같은 생각이 그렇다면 6시 이전에 와야 된다는 얘기인 건데 저희가 오픈이 10시인가 그렇대요. 그럼 4시간을 기다리는데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됩니다. 근데 번호표 지금 못 받은 사람은 어떡해요? 지금 그 이후면 오늘 예약하셨거든요. 아, 오늘 번호표를 못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상교체 첫날 인파가 쏠릴 것에 대비해 대기 예약 시스템이 마련됐지만 접속자 폭주로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긴 마찬가지. 특히 노령층 가입자는 방법이 익숙지 않아 대기 예약도 어려운데 직원들은 온통 유심 교체에 매달려 있으니 설명조차 받기 힘듭니다. 40년 고객인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8시부터 집에서 나서서 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이것도 바로 할 수도 없고 이거 QR코드 찍어가지고 예약을 하라는데 연세가 있으니까 이거 인터넷이 부족해서 할 수도 없잖아요.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이후 확보한 유심과 다음 달 말까지 확보 가능한 유심은 모두 600만 개. SK텔레콤과 알뜰폰 가입자 2,500만 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유심 교체에 필요한 시간도 한 명당 15분 정도로 길다 보니 하루에 교체 가능한 물량은 최대 15만 대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체 가입자가 교체에 나선다면 반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직접 대리점을 찾아 줄을 서도 막상 대책으로 나온 유심 교체는 할 수 없는 황당한 상황에서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SK텔레콤이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한 첫날 전국 곳곳 대리점에서 재고 부족으로 유심 대란이 벌어진 가운데 가입자의 1% 수준인 23만 명만 새 유심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K텔레콤은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유심 교체를 완료한 이용자가 23만 명, 온라인으로 교체를 예약한 이용자가 263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는 741만 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SK텔레콤이 무료 유심 교체를 시작했지만 재고 부족으로 바로 교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유심 보호 서비스부터 가입해야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 가입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김태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못한 SK텔레콤 고객은 먼저 T월드 애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를 통해 매장 방문을 예약해야 합니다. 본인 인증을 거쳐 집이나 직장 근처 매장을 선택하면 유심 재고가 확보됐을 때 순서대로 문자 메시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통신사가 가입자 정보를 담은 유심과 내 휴대전화의 단말기 고유 번호를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서비스인데 이렇게 되면 불법 복제한 유심을 다른 기기에 끼우더라도 내 휴대전화가 아니면 통신 접속이 불가능해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외 로밍 역시 차단돼 외국에서 전화나 문자로 인증 번호를 탈취하는 범죄 시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의 유심이 타인에 의해서 복제되거나 변조되지 않게 만드는 솔루션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오히려 더 유심 교체보다 일회성 유심 교체보다 더 강한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휴대전화가 개통되는 걸 막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도 도움이 됩니다. 엠세이퍼 사이트나 패스, 카카오뱅크 앱 등을 통해 내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조회하고 추가 개통을 막아둘 수 있습니다. 입력이 너무 많아져서 좀 폭주하고 있는 상태라서 좀 서비스 이용이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으시면 오프라인 지점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해킹 사고를 틈타 유심 교체 등의 키워드를 내세워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피싱 사기도 등장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색 엔진을 통해 노출된 사이트라도 이 통사 등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인지 꼭 확인하고 접속해야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낮은 지지율의 성적표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조사 결과가 가짜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대대적인 이민자 추방과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전쟁을 시작했지만 현재로서는 실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취임 100일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최근 저조한 여론조사에 대해 반응을 보였죠. 네, 이곳 시각은 아직 28일 오후이기 때문에 하루 뒤인 내일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저 수준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오늘 가짜 여론조사라고 주장했는데요. 오늘 오전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지지율 42%의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와 ABC, 워싱턴 포스트가 함께한 여론조사 결과 39%의 지지율이 나온 데 대해서 가짜 언론사의 가짜 여론조사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언론사를 선거 사기로 조사를 받아야 할 범죄자들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이 트럼프 광기 신드롬을 앓고 있고 자신은 99.9%의 국경 성과를 냈지만 부정적인 기사만 쓰는 진정한 미국인의 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캐나다 총선일인 오늘 이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된다면 관세나 세금 없이 자동차나 철강, 알루미늄 등의 산업을 4배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 주간을 맞아서 이번 주 자신의 성과를 강조하는 일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에는 불법 이민자 추방 관련 행정명령 서명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네, 흔히 허니문 기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취임 초기인데요. 미국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데 대해 백악관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100일간 성과를 부각하면서 이 지지층 결집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보통 백악관 브리핑은 오후 1시쯤 진행되는데 오늘은 이례적으로 오전 8시 반에도 열렸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100일 만에 국경 통제와 인플레이션 완화를 달성했다고 밝히기도 했던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불법 이민자 추방 성과를 가장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We are in the beginning stages of carrying out the largest deportation campaign in American history. Over this past weekend, it was announced that through Operation Tidal Wave, nearly 800 illegal aliens were arrested during the first 4 days alone.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백악관 뒤편으로는 산책로 잔디밭에 범죄 혐의자 사진들을 전시하고 이 연방정부의 비협조적인 도시와 줄을 표적으로 삼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발표한 일시 휴전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항구적인 휴전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빠른 속도로 대선 공약을 밀어붙였는데 결국 이게 실책이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지금까지 평가는 그렇습니다. 지난 1월 4년 만에 백악관에 화려하게 재입성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구호였죠. 이 마가를 앞세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숨가쁘게 쏟아냈습니다. 먼저 미국 제조업의 부활과 부유한 미국을 만들겠다며 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선포한 관세 전쟁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2일 미국 해방의 날을 선언하며 상호 관세 정책을 발표한 이후 이 미 증시는 연속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고 미 국채에서도 투매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미 증시가 급락하고 국제 금융시장도 흔들리자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국가별 관세를 90일 유예하는 등 오락가락 관세 정책 행보를 보이면서 혼란을 더 가중시켰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외교도 별다른 성과나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취임 첫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이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몰아세우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줬고요. 러시아 쪽으로 치우친 중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를 통제하고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병합하겠다는 등 노골적인 확장주의로 미국의 지위와 신뢰를 스스로 약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관세를 포함한 한미 통상협의도 관심인데요.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까? 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협상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면서 각국과 신속하게 협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It's going to be a big victory when we make progress in getting these tariffs, non-tariff trade barriers, currency manipulation, state subsidies of labor and industry off.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국가와의 합의에 긴밀히 관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중국과의 교착 상태에 대해서는 미중 간 고율 관세가 지속하기 불가능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첫 번째 무역 합의국으로는 인도가 될 가능성을 꼽았는데요. 이 베센트 장관은 현재 시간 29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관세를 포함한 경제 정책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 당국은 외국인들이 4만 원어치만 쇼핑을 해도 상점에서 10% 안팎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관세 전쟁 속 미국 수출이 막힌 재고는 쌓이고 자국민들의 소비 여력도 마땅치 않다는 게 배경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베이징 수도공항 근처에 있는 쇼핑센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창구가 개설됐습니다. 중국 돈 200위안, 약 4만 원어치만 구매해도 여기서 10% 안팎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엔 500위안 이상 써야 출국할 때 공항에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소 구매 금액 문턱은 낮춘 반면 최대 환급 한도는 2만 위안, 약 400만 원까지 2배로 늘렸습니다. Unbelievable. All process take only 5 minutes. So tax refund was transferred to my bank account very fast. 중국 당국이 5월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소비 촉진 대책을 내놨습니다. 작년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쓴 돈은 136조 원 규모, GDP의 0.5%로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世界主要国家入境消费占 GDP 的比重在 1% 到 3% 之间，入境消费增长潜力巨大。 그러나 관세 전쟁 속 수출과 내수 부진이란 이중고를 돌파하기 위한 궁여지책 성격이 짙습니다. 수출항구 주변에 8층 높이로 쌓이는 컨테이너. 중국발 미국행 화물은 45%나 급감했습니다. 일감이 줄어든 산업 현장에선 대량 실직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습니다.
早上8点上班，干到10点，然后下班了。而且我已经连续3天没有加班了。 미국 수출이 막힌 재고를 14억 내수 시장으로 돌린다지만 중국인들의 소비 여력도 마땅치 않아서 외국인들의 지갑을 쳐다보는 형편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달리던 승합차에 불이 나 차량이 모두 탔지만 운전자가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광주광역시 치평동 지하철 2호선 공사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손돼 물이 높이 솟구쳤습니다. 복구 작업은 날이 밝으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1시 10분쯤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에서 도로 파임이 발생해 관계 당국이 복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10분쯤 경기 용인시 옥산리에 있는 체험농장에서 관상용 풍차에 불이 나면서 5명이 대피했고 인근 임야 16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이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89명으로부터 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공유 숙박 플랫폼인 트리포스트 관계자 21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들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경기 수원 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버스 안에서 난동을 피우고 길가에서 모르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마약을 투약한 뒤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명태균 씨를 서울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명 씨가 서울에서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검찰은 공천 개입 관련 사건을 따로 떼 서울로 가져왔습니다. 기존 수사팀 그대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갔는데 구속 수감된 명 씨를 조사하기 위해 수차례 창원으로 출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 명 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직후에도 검찰은 창원지검으로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된 지 2달여 만에 명태균 씨가 수사팀이 있는 서울로 소환됩니다. 명 씨가 서울에서 조사받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취재진과 만나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등에 대해 어떤 얘기를 할지도 관심입니다. 검찰은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루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 공천 과정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관련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검찰은 지방선거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섰던 김상민 전 검사와 공재광 전 평택시장, 문충은 환동의 연구원장도 조사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 여사 측은 최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순실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내려집니다. 안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라디오 방송에서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의 돈이 최 씨와 관련이 있다며 독일에 은닉한 재산이 수조 원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안 전 의원은 최 씨의 은닉 재산에 대한 발언은 제보나 언론 보도에 근거했다며 개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36분쯤 충북 청주 오송읍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다친 사람은 교장과 교직원, 가해 학생 본인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대전과 청주, 천안의 종합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 학생은 특수교육 대상자로 수업 시작 후 1층 상담실 부근에서 범행한 뒤 학교를 빠져나가 운전하던 시민에게도 흉기를 휘두르고 인근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렇게 고등학생의 흉기 난동으로 교직원과 시민 등 7명이 다쳤지만 해당 학교는 정상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을 고려한 조치라지만 학생들의 정신적 충격을 배려하지 않은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흉기 난동이 벌어진 충북 청주 오송읍의 한 고등학교. 교장과 교직원 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학교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 채 수업은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수업 교실과 다른 층이어서 학생들이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고 학생들은 신체적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학생들은 안전했고 또 학생들은 그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하거나 그 상황 때문에 충격을 받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선 수업을 정상 진행한 조치가 학생 보호를 위해 적절했는지 의문도 제기됩니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피해를 보지는 않았더라도 교내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 충격이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교육감님은 좀 전에 다른 아이들이 보지 않아서 안전하다 이런 얘기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솔직히 오늘 빠르게 귀가 조치하고 빠르게 우리 아이들을 현장에서 좀 분리 조치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건 이후 가해 학생의 가방에서 흉기 넉점이 추가로 발견됐지만 소지품 검사는 본인 동의가 필요해 사전에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교장이나 교감 입하에 가능합니다. 이 소지품 검사도 그 학생들의 그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을 할 만한 그런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고, 전문가들은 비상 상황에서 현장 대응이 어려움 점 등을 고려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당내 경선을 통과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 통합을 기치로 내걸고 본선 레이스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보수 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전직 대통령 무효역을 참배했고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대선 본선 대비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진보 진영에선 주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묘역을 시작으로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까지 모두 참배했습니다. 자민련 총재를 거쳐 김대중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묘역도 예정에 없이 들렀는데 후보직 수락 연설에서도 공언한 통합 강조 행보란 분석입니다.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공과는 공과대로 평가해보되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국민 통합이고 국민의 에너지를 색깔과 차이를 넘어 다 한데 모아서 희망적인 미래 또 세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 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보수 책사로 꼽히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님은 평소에도 저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고언도 많이 해주십니다. 제가 조언도 많이 구하는 편이고요. 앞서 지난해 10월 윤 전 장관은 이 후보를 만나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합심하지 못하고 적대적 관계가 됐다고 우려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후보는 또 대선 출마를 위해 대표직에서 사퇴한 지 19일 만에 최고위 회의에 인사차 참석했는데 국민의 후보가 되겠다고 일정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할 일은 국민을 하나의 길로 이끌고 국민의 에너지와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90% 가까운 압도적 득표율로 공고한 지지세를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당 기반을 바탕으로 확실하고 압도적인 본선 승리를 위해 이 후보가 더욱 공격적인 중도 외연 확장 행보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몸풀듯 치른 당내 경선에서 경제를 화두로 우클릭 행보에 나섰습니다. YTN 선거단이 빅데이터 업체 스피치로그와 함께하는 말의 전쟁, 그 첫 시간은 이재명 후보의 토론회 발언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로 이변 없이 이재명 전 대표를 확정했습니다. 득표율 90%에 육박하는 다소 싱거운 승부. 하지만 세 차례 진행된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80분 동안 7,300여 개의 단어를 사용해 자신의 생각과 국정 철학을 알렸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말한 주요 단어들입니다. 단어 크기와 언급 횟수는 비례합니다. 먹사니즘, 잘사니즘을 강조하듯 경제와 일, 성장과 민생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문제라는 단어는 무려 50차례나 말했고 계엄과 위기, 내란이라는 말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진단했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나라와 국가, 정부와 통합이라는 말이 눈에 띄는데요. 특히 정치 보복에 선을 그으며 망설이는 중도 보수 표심에 손짓했습니다. 많이 당했으니까 혹시 똑같이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가해했으니 보복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 보복은 하면 안 된다는 건 명확한데 실제로 그 점에 대한 의심들이 많아요. 제가 아무리 약속을 해도 말을 이해를 안 하더라고요. 의심을 계속하는데 혹시 방법 없을까요? TV 토론에서 보여준 민주당 경선 후보 3명의 색깔은 확연히 달랐는데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 이구동성 경제를 강조한 건 똑같았지만 김동연 후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개헌을 화두로 삼았고 김경수 후보는 수도권과 메가시티 같은 지방 분권 공약에 힘을 줬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을 90번 넘게 가장 많이 언급했고 책임과 계엄, 민생과 규제에도 방점을 찍었습니다. 압도적, 강력함을 넘어 다소 독선적으로 보이는 이미지에 국민의 뜻이라며 정당성을 부여하고 전임 정부의 책임을 상기시키고 나아가 규제와 산업 같은 보수 정당 어젠다까지 흡수하려는 외연 확장 전략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후보들의 입을 통해 살펴보는 말의 전쟁. YTN 김주영입니다. 국민의힘 양자 경선, 즉 결선 승부를 치르게 될 후보 2명이 오늘 발표됩니다. 4강 후보들은 마지막까지 지역 일정을 소화하고 경제 행보를 이어가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한동훈, 안철수 후보는 충청을 찾았습니다. 한 후보는 현충사에서 핵 추진 잠수함 구축을 앞세운 국방 안보 공약을 발표했고 핵무장에 준하는 안정감을 한반도에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 확보에 나설 것입니다. 안 후보는 중원을 과학기술 수도로 육성하겠다며 지역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과학자 출신 저 안철수가 대전, 세종, 충청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탄핵 찬성 주자들이 충청을 막판 표몰이 장소로 꼽은 건 2차 경선의 절반이 반영되는 국민 여론조사를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됩니다. 당세가 상대적으로 약해 민심의 척도로 꼽히는 중원에서 중도층 지지를 최대한 끌어모으려는 의도란 분석입니다.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경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김 후보는 한미 관계 강화를 앞세운 수출 회복을 다짐했고 당선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습니다. 안도체 원전 투자 협정을 아우르는 포괄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습니다. 홍 후보는 상속세 완화를 포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맞춤형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제 이것도 탄력적으로 되고 해고의 유연성도 완화를 경제 성장론에 집중하며 본선 경쟁력을 강조하고 보수 전통 지지층 표심에 호소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2차 경선 결과는 오늘 오후에 발표됩니다.
현재로선 3강 1중 구도란 해석이 적지 않은데 이 가운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다시 2명을 추려 다음 달 3일까지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한대행은 외부 공개 일정 없이 국무회의 준비와 대미 관세 협상 대응에 주력하고 있는데 출마를 결정할 경우 사퇴 시점이 5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주까지 광폭 행보를 이어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흘째 외부 공개 일정이 없었습니다. 문체부 차관이 대독한 원불교 대각개교절 기념식 축사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만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대행 최측근으로 꼽히는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개인 선택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캠프에 합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신상의 사유라고 했는데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와 관련된 행보처럼 보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할 방법이 없다 하는 말씀. 손 실장을 시작으로 참모진의 사의 표명이 잇따를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대행의 대선 출마 결정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대행은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오는 30일에는 방한하는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을 만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군함 유지 보수 정비와 건조 책임자인 만큼 한미 통상협상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 조선협력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런 일정 등을 감안하면 사임 시점은 5월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은 다음 달 4일입니다. 다만 다음 달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을 지켜본 뒤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제에 이어 이틀째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12조 2천억 원의 추경안을 심사하는 종합정책 질의를 벌입니다. 예결위는 오늘까지 종합정책 질의를 하고 내일부터는 추경안의 감액과 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 조정소위를 엽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는 현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추경 논의에 유연하게 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민간 키즈카페를 2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머니가 오늘부터 판매를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앱인 서울페이 플러스에서 1인당 월 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발행하는 10억 원은 올해 발행 예정인 총 35억 가운데 2차 발행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해외건설 수주 60주년과 누적 수주액 1조 달러 달성을 기념해 오늘 오후 기념식을 엽니다. 해외건설협회가 해외건설 1조 달러 수주를 통해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표로 대통령 표창을 받습니다. 현대건설 등 수주 실적 확대에 기여한 기업 17곳은 대통령 명의 해외건설의 탑을 받습니다. 내수 침체로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중요해지면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상권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롯데와 신세계백화점 모두 본점 새 단장에 나서면서 명동을 차지하기 위한 대전을 시작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역사와 과거를 담은 이곳은 박물관이 아닌 백화점입니다. 신세계는 명동의 옛 제1은행 본점 건물을 복원해 백화점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신세계는 이처럼 건물을 새롭게 단장하는 방식으로 쇼핑타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관을 두고 많이 활동하는 외국인들을 신세계 본점에 유입을 시키면서 롯데백화점 역시 롯데타운 명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 영플라자 리뉴얼과 K콘텐츠 전문관 조성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명성을 잃은 듯했던 명동. 하지만 관광객 86%가 찾을 정도로 외국인들에게는 필수 방문 코스가 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명동을 차지하기 위해서 두 백화점 모두 나섰습니다. 공통적으로 리모델링을 통한 타운화 전략을 사용하고 있지만 목표로 하는 소비자층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신세계가 고급화 전략을 앞세웠다면 롯데는 화려한 색감과 캐릭터로 좀 더 넓은 소비자층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명동을 방문을 했을 때 되게 성형색색의 예쁜 컬러들의 조형물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런 컨셉으로 꾸며진다면 데이트뿐만이 아니라 뭐 친구랑도 같이 와가지고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내수 침체 속에 관광객들로 가치가 더욱 높아진 명동을 차지하기 위한 유통 강자의 소리 없는 전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대규모 정전으로 나라 전체가 사실상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철도와 항공은 물론 전화도 먹통이 되면서 불편이 이어졌는데요. 일단 사이버 공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에 차량들이 가득합니다. 신호등이 작동을 멈추면서 사실상 도로 교통이 마비된 겁니다. 지하철과 엘리베이터가 중단되면서 갇히는 상황도 속출했습니다. En cuanto a metro, AVE, está todo absolutamente parado. Gente que se ha quedado atrapada en los ascensores también que pues no puede salir porque no se puede comunicar con nadie.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현지 시간 28일 낮 12시쯤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포함해 대부분 지역이 타격을 입었고 포르투갈과 프랑스 남부 지역까지 피해를 봤습니다. 정전으로 고속열차와 항공편 운항도 차질을 빚었고 전화는 물론 ATM과 전자결제 시스템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Sin señal de teléfono, sin poder acá, si no me funciona la caja ni el datáfono para pagar. Y bueno, tanto así ya media hora no tengo ni cómo llamar a mi jefe porque no me funciona nada. 혼란이 계속되자 스페인과 포르투갈 정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신속한 해결을 위해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ejor no especular, ya sabremos las causas, no descartamos ninguna hipótesis, pero ahora debemos centrarnos en lo más importante que es devolver la electricidad a nuestros hogares. 포르투갈 측은 이번 정전이 스페인에서 발생한 전력 분배망 문제로 보인다며 현재 원인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현재까지 사이버 공격의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대구 북구 함지산 일대에서 산불이 나서 야간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새벽 4시 기준 진화율이 60%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일출과 동시에 산불 진화 헬기 51대, 또 인력 1,388명, 장비 204대를 투입해서 진화에 나설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일출과 함께 대구 산불 진화에 총력 대응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다시 전해드리지만 산불 진화 헬기 51대, 인력 1,388명, 또 장비 204대를 투입해서 진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앞서 4시 기준으로 진화율은 60%였는데요. 날이 밝으면서 총력 대응을 하기 때문에 진화율이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새 교황을 뽑는 추기경단 비밀회의 콘클라베가 다음 달 7일에 시작된다고 교황청이 발표했습니다. 추기경단 상당수가 서로를 모르고 출신지도 다양해서 그 어느 때보다 예측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교황청은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다음 달 7일 시작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미사 이틀 뒤 열린 추기경단 비공개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What it seems to mean is that they have agreed among themselves that they need more time to get to know each other, because they could have started earlier. 이에 따라 시스티나 성당 예배당은 회의 준비를 위해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폐쇄됐습니다. 콘클라베에 참석하는 추기경 135명은 교황청 내에서 탐색전을 벌이며 즉석 회의와 홍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추기경단의 80%는 최근 12년 사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뽑았고 20명은 지난해 말 추기경이 돼 상당수가 서로 일면식도 없습니다.
또 비유럽 출신이 많은 것도 이번 콘클라베의 특징입니다. I think what I would look for is a pope who is used to what happens in the Vatican. Where he comes from to me is not very important. AFP 통신은 이탈리아의 마테오 마리아 주피, 필리핀의 안토니오 타글레, 가나의 피터 턱슨 추기경 등을 유력 후보로 꼽았습니다. 앞서 우리나라 유흥식 추기경도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가 꼽은 유력 후보군 12명에 포함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atholicism is growing over there, and we believe it can be a support for the people over there when there will be an African or an Asian pope. 콘클라베가 시작되면 3분의 2 이상의 투표자가 나올 때까지 매일 비밀 투표가 진행되고 성당 굴뚝으로 흰 연기를 피어올리며 새 교황 선출을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역대 콘클라베의 소요 기간은 평균 사흘이었고 2005년과 2013년에는 모두 이틀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기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예측할 수 없는 콘클라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오늘도 메마른 날씨에 화재 사고 위험이 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건조특보가 확대 강화된 가운데 어제 대구 함지산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대구는 바람이 초속 2m 안팎으로 잔잔한 편이라서 진화 작업을 이어가는 데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전국에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서해안과 강원 산간에서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추가 산불 위험이 큰 만큼 계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쾌청하겠지만 대구는 산불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만조대 해수면이 높아지며 저지대에서는 침수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8.8도, 대구 8.4도, 광주는 8.1도로 어제보다 날이 쌀쌀하고요. 한낮이 되면 서울 20도, 대구 24도, 광주는 23도까지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고온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강한 바람이 동반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